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7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3년 4개월 만에 롯데가 사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겁니다. 판결의 내용과 향후 롯데의 행보까지 다양하게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조짐이 찾아오면서 우리나라도 2% 성장조차 힘들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다급함이 취임 후 첫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 장관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대책이 논의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린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이 대상인데 이들 수익형 부동산 상황 알아봤습니다. 꾸준히 또 빠르게 오른 아파트값 때문에 고가 아파트의 기준 가격인 9억 원이 더 이상 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준을 높이면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각각의 주장과 논리를 따져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는 이번 판결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롯데의 향후 행보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법원 판결 내용을 강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 혐의와 롯데그룹 경영비리에 대해 2심의 양형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 회장이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공여자라는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부정한 청탁에 관한 기존 법리를 적용했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사업 연장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의 부당한 급여를 주는 등 경영 비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나오면서 지난해 10월 구속 234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한편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해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최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와 전 현직 임원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뇌물을 준 점은 인정하면서도 강요에 의한 수동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참작한 2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배경은 뭔지 김성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70억 원의 뇌물 공여죄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신 회장을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 공여자로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강요 피해자로 정상 참작해 집행유예로 양형을 줄인 2심과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양형을 조정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근거로 유무죄를 따지는 1심과 2심의 사실심과 달리 3심에서는 법률상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살핍니다. 잘못 판단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파기환송 사유가 되는데 대법원은 그 사실 문제는 원칙적으로 다루질 않아요.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리 오해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2심을 그대로 확정을 해준 거죠.
대법원은 롯데시네마베인과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2심을 유지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검찰이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수사를 시작한 게 지난 2016년입니다. 이후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됐고 다시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뒤에 오늘에야 최종 판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동안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재판 과정은 김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실현은 지난 2016년 6월 10일 시작됐습니다. 검찰 압수수색과 소환, 그리고 10월 횡령 배임 혐의 기소. 신 회장은 이에 앞서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담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넸다 돌려받아 이듬해 4월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청탁이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법원은 신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018년 10월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도 뇌물공여 혐의는 여전히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신 회장의 뇌물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수동적이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8개월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책임을 져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70억 원이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는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 확정이 롯데그룹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엄 기자. 우선 오늘 판결에 대해서 롯데그룹이라든지 재계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롯데그룹은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집행유예 확정을 받으면서 롯데로서는 가장 무난한 결말을 얻었다는 게 업계 반응인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롯데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고용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오늘 다른 결론을 내렸다면 롯데그룹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게 되고 그만큼 신 회장의 경영 추진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최근 진행됐던 재판들 때문에 롯데의 사업 행보에 좀 차질이 있었죠. 네, 특히 신 회장은 법정 구속된 이후 8개월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나 고용 창출 계획은커녕 해외 투자에도 차질을 빚었었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 투자권에서 4조 원 규모에 달하는 유화단지 건설을 추진했으나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투자 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앞으로는 롯데그룹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신동빈 회장의 이른바 뉴롯데 구상이 큰 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 측은 향후 방안을 논하기엔 아직 부담스럽지만 대형 인수합병이나 투자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신 회장은 경영 복귀 직후 국내 전 사업 부분에 걸쳐 5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또 롯데는 지배구조 관련 이슈도 꾸준히 있었잖아요. 네, 롯데는 지난 2017년 지주 출범 이후 계열사 간 지분 정리와 금융계열사 매각 작업 등을 진행해 왔는데요. 최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고 금산분리 행위 규제 준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상태입니다. 지배구조는 개편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호텔 롯데 상장도 신 회장의 경영 유지가 이뤄지면서 무리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롯데는 일본 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호텔 롯데를 상장해 일본계 주주 지분율을 낮추고 향후 롯데지주와 합병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업계는 호텔 롯데 상장 시기를 내년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엄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해 우리 경제 동향과 향후 경제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회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한 게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죠?
네, 지난해 12월 청와대 충무실에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었던 적은 있지만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을 간 사이에 급하게 일정이 잡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이 크다면서 건설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생활 SOC 투자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학창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한다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2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고용 동향과 관련해선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여전히 고용 상황이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경기 부양의 구체적인 대책까지 언급한 건 그만큼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2%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마지노선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어서 신윤철 기자가 현재 우리 경제 상황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10달째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 중입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평균 30% 이상 하락하면서 전체 수출이 부진한 게 결정적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도 빨간불입니다. 그나마 9월 일자리가 34만 명 넘게 늘었지만 대부분이 재정이 투입된 노인 일자리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40대는 17만 9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우리나라 경제가 7개월째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청와대는 겉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두고서 비즈니스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는 업과 다운, 등과 락을 위기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시각은 다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 전망치를 6개월 만에 0.6%포인트 하향 조정한 2%로 제시했고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1개 기관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이보다도 낮은 1.9%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하는데 0.6% 이상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올해 2% 성장률을 힘들다는 게 중론입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1%대 금리 시대가 되면서 시중 자금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은행에서 돈을 꺼내 오피스텔과 상가, 소형 아파트 같은 소위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현재 이 시장 상황이 어떤지 정광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전 12억 9천만 원에 거래됐던 서울 용산구의 59제곱미터 규모 아파트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최근 이 아파트 매매가는 13억 5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어차피 은행에 넣어봐야 돈 안 되는 거 세라도 받아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채, 세 채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팔지 않으면 양도세는 없으니까. 최근 5년간 전국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가는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꾸준히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도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 공실률이 없고 수익이 생기니까 여기를 많이 선택을 하시죠. 아무래도 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고 기준금리까지 인하되면서 시중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은이 쉽게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던 사회적 열망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공급 과잉 문제로
상가는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고 있어 실제 투자 수요는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부동산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아파트값 9억 원은 11년 전 정부가 정한 고가 아파트의 기준선으로 이 선을 넘으면 각종 규제에 세금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짜리 아파트가 꽤 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기준을 고쳐야 하는 건지 먼저 김환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지난 8월 11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작년에가 좀 오르고 재작년하고 하면은 2억 정도 올랐어요. 주식 가격하고 하면 2배는 된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서 정부가 정한 고가 아파트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3만 5천 가구였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올해는 20만 3천 가구로 51%나 늘었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종부세 대상 가구가 50% 이상 늘어난 겁니다. 분양가 역시 9억 원을 넘기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3채 중 1채가 9억 원을 넘겨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1년 전 만들어진 기준이고 그동안 물가와 집값이 오른 걸 감안해 고가 기준인 9억 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가격은 1.5배, 2배까지 오른 데도 있고요. 아직도 9억 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 낮은 감이 있죠. 고가주택 개념을 다시 재정리하든지. 한편에선 물가 상승률에 고가 아파트 기준을 연동시켜 매년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고가 아파트 기준선 9억 원을 올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이 앞서 보도된 내용들만 보면 9억 원인 이 공시가격 기준을 좀 높여도 될 것 같은데 이 반대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계비 때문입니다. 이 9억 원 이상 가격의 분양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해주면 이 너도나도 무리하게 빚을 내서 아파트 청약시장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저금리 바람을 타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 부동산 시장에 많은 돈이 쏠리다 보면 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불안전해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올해 우리 2분기 가계빚이 1,550조 원인데요. 이게 물론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율은 4.3%로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예. 한국은행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효과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는데 만약 이 규제를 풀어버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시장에 많은 자금이 또 몰려서 부동산 투기 바람이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부세가 올해 이제 늘어나서 지난해보다 1조 2천억 원 정도 늘어나서 올해는 3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공시가격을 올려버리면 종부세를 그만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정부가 걷어들이게 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서울과 지방 간에 뭐 불평등 문제도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3분기에 전국 아파트 거래된 것 중에 9억 원을 넘기는 게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더니 전국 기준으로 5.3%밖에 안 됩니다. 예. 나머지 절대 뭐 95% 정도는 9억 원 밑에 가격 거래라는 얘기죠. 결국 9억 원 기준을 그대로 둬야 하는지 높여야 하는지 사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가 아파트 기준을 높이게 되면 결론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건 이 서울 사람들입니다. 이 지방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 집값이 비싼 서울만 놓고 주택 정책을 펼치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9억 원 이하가 대부분인 상황인데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할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특혜 시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부 고위 관계자에게 한번 기준을 올릴 것이냐 검토 중이냐 물어봤는데요. 검토한 바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이 소득은 늘지 않은데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자산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고가 아파트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소득 하위 20%가 이 서울에 집을 사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49년이나 이 돈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2년 전엔 이 기간이 33년이었으니까 2년 만에 16년이나 늘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금리 연계 파생 상품 DLF 사태에 대해 KB하나은행이 사과와 함께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에 관한 재발 방지책도 내놨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하나은행도 DLF 사태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KB하나은행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DLF로 인해 손님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과 심적 고통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분주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사과와 함께 분쟁 조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만 내놨었는데 2주 만에 한 발 더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전날 우리은행 역시 분주의 결과를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는 내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네, 재발 방지책 부분도 전해주시죠. 네, 하나은행은 불안전 판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며 5가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투자 상품이 불안전 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이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리콜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고객이 철회를 요청하면 투자 원금과 수수료 모두를 돌려주게 됩니다. 고위험 상품 투자 시 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스마트 창구 업무로 구현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또 투자 시 작성 서류의 대필 방지를 위해 필체를 인식하는 AI 모형을 개발하고 논란이 된 PB 평가 지표, 즉 KPI도 불안전 판매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지문으로 하시는 분들 꼭 들으셔야 하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과 갤럭시 노트 10이 남의 지문을 내 지문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보안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네, 외신과 국내 IT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갤럭시 S10과 갤럭시 노트 10에서 등록되지 않은 지문을 접촉해도 잠금이 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 위에 실리콘 케이스를 씌울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지문이 아니라 손가락 마디를 대었을 때도 잠금이 해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정한 케이스가 아닌 실리콘 케이스 전체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으로 잠금만 해제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거래를 할 때도 쓰는데 이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소비자들이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는 물론 각종 은행 앱을 통해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때 지문을 통해 본인을 인증하는 경우가 많아 파장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도 지문인식 오류 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측은 실리콘 케이스의 패턴을 지문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 발생한 오류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삼성전자는 실리콘 케이스의 패턴이 지문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요즘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소위 가을 야구가 한창이죠.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인기를 끄는 스포츠가 야구인데 프로야구단의 공식 응원용 막대 풍선과 어린이용 글러브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각 구단 공식 쇼핑몰입니다. 여기에서 판매되는 막대 풍선 10종류 중 7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 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 안전 기준을 300배 넘게 초과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발육,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입니다. 야구장 인근 노상에서 판매되는 막대 풍선은 조사 대상 5개 제품 모두에서 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응원 도구에서 이런 게 검출됐다고 하니까 지금 기분은 좀 안 좋고요. 지금도 애들이 갖고 놀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그런 걸 사게 된다고 하면 뒤에 상품표 같은 걸 가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린이용 글러브에서도 기준치를 최대 83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또 어린이용 글러브와 소프트볼 조사 대상 19개 모든 제품이 일반 표시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유해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무런 제한 없이 어린이에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어린이 대상 판매를 중지하거나 품질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실수를 연발하지만 언제나 씩씩한 꼬마 찰리 브라운과 그의 반려견 스누피. 1950년 미국의 만화 작가 찰스 슐츠가 신문에 실은 4컷짜리 만화 피너츠에 처음 등장한 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캐릭터가 됐습니다. 1969년에는 미국 나사가 아폴로 10호를 달로 쏘아 올리면서 착륙선 이름을 스누피로 짓기도 했습니다. 스누피 탄생 70주년과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가 국내에서 열렸습니다. 스누피를 현대미술로 확장시킨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귀신을 보는 능력을 숨긴 채 살아온 청년 실업자 선동. 어느 날 우연히 유품 정리사로 취직하게 됩니다. 모든 시신은 얼마 전까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무서워도 절대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 사람 만나러 갈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창작 뮤지컬 이선동 클린센터가 관객과 처음으로 만납니다. 원정희 작가 소설을 원작으로 소외계층과 고독사라는 우리 사회의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냅니다. 모델들이 런웨이에서 내년 봄, 여름 컬렉션을 미리 선보입니다.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 등이 참가해 패션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패션 위크가 열렸습니다. 패션쇼뿐 아니라 국내 대표 디자이너 서륜형의 45년을 되돌아보는 전시를 비롯해 밴드 공연과 스냅 촬영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석유탐사 자회사인 다나가 영국 북해 광구에서 가스전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나는 이곳에 약 3,800만 배럴의 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보고 곧 정밀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나는 지난달부터 이곳에서 시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EU가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EU 행정부 수반격인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영국과의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시점은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아침에는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낮에는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 내륙까지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모레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 제주도에 10에서 40mm, 전남과 경남 내륙에 5에서 10mm가 되겠고 충청도와 전북, 경북 내륙에는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대전과 청주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2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비가 오겠고요. 모레 아침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12도 안팎, 낮 기온은 2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내리는 비가 그친 뒤 당분간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요.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